네,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린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박 뉴스 참중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상가 임차인 앞으로 건물주인에게 임대료 깎아달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70%가 임대료 부담을 꼽았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이제 급감을 했지만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에 사실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정치권이 코로나19로 영업이 위축된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새로 생긴 법이냐? 그건 아니고요. 네. 현행법에도 상가 임대료는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사정이 바뀔 때 깎아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 사정이라는 게 좀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적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예 콕 찍어서 1급 감염병, 코로나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의 조건을 추가해서 보다 구체화시킨 겁니다. 네.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 코로나가 법정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방역 조치, 예를 들어서 강제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공식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긴 겁니다. 예, 법적인 근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임대료를 뭐 6개월 이상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또 연체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 내보낼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 감액 요청에 이어서 6개월 동안 연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세입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특별 조항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건물주는 계약 해지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달부터 시행이 된다면 내년 3월까지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도 6개월 이상 밀려도 한시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코로나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은 이제 한시적으로 임차료가 연체가 된다 하더라도 퇴거 조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법안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공동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문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데 이게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뭐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데는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임대인들 강하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는 마련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임대인이 이거 뭐 못 따르겠다 하면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료 얼마나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만에 하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임대료 상한은 정해져 있어요. 5% 넘게 받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감액 청구를 하게 되면 한 도대체 얼마나 깎아달라 그럴 거냐? 어느 기간까지 얼마나 깎아달라 할 거냐? 이걸 개정안에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 전액 깎아주세요. 뭐 1년이 아니라 평생 임대료를 없이 지금 장사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건물주 임대인의 경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취지는 이제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시기에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근데 임대인, 건물주라고 해서 대부분 온전히 자기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은행 대출, 근저당이 잡혀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 깎아달라고 요청하면 이건 수용하지만 월세도 6개월 밀려도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지만 건물주는 은행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고요. 또 국가가 지금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리면서 건물 보유세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대출 이자를 안 깎아주면서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임대인에게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나는 임대료 깎아주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수용을 거부하게 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에 법정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은 나홀로 파티 시간입니다. 구정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정물 변호사입니다. 오늘 외로우십니다. 네, 또 1인 2역을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2역으로 하시겠다고요? 네. 목소리 좀 바꿔보면서 예. 한다든지. 네. 한번 시도해보시죠, 오늘. 알겠습니다. 굵은 목소리와 원래 목소리와 네. 다른 목소리, 자아 분열도 해보시고, 예. 네네. 자, 법무부가요, 거의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 이걸 전면 확대 추진합니다. 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것도 역시 확대 도입한다는데, 그럼 이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게 일단 뭐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좋은 건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집단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해자가 아주 여러 명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소송을 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손해의 배상을 해준다든지 구제를 해주는 게 기본 이제 법의 원칙인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경우 이 사람 모두가 다 이제 소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소송을 한 경우에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와 동일한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자들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소송이 이제 집단소송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증권과 같은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사회적인 어떤 참사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이런 좀 영역에도 확대가 돼야겠다 이런 논의가 꾸준히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이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역시 이 한국에서는 법 원칙이 기본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만큼만 배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징벌적인 의미로 물리도록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주로 이제 저지르는 범죄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재발 가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찬 파티 본격적으로 메뉴를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벌어진 일인데 첫 재판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의미 받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 두 가지 혐의인데요.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국회법 위반 혐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수공무방해 혐의입니다. 이제 먼저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저희가 소위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국회법 166조에 이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등등 폭력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열거했던 모든 걸 그때 다 하셨죠. 그래서 국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특수공무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 보게 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난 4월이죠.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의 방해를 했던 그 동시에 이제 사법인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최입의 전 바른 정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것이 이제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나경원 전 의원 원내 대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의원과 사무실 점거도 같이 했고, 그랬는데 그 불법 사보임에 맞선 정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뭐 인정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법적인 사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경원 의원 주장 형법상 정당행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형벌 규정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뭐 사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제 형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개별 특별법이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당행위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정당방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뭐 긴급피난 그다음에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등이 있는데 결국 5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관련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정당행위가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상으로 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행위를 했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수단과 방법. 그다음에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이 균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보충성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행위 이외에 정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제 보충성 요건. 그 5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냥 상식으로 봐도 이 5개 다 충족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사보임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 사보임이 사실은 적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더구나 이제 지금 했던 행위를 보게 되면 회의실 점거라든지 팩스랑 뭐 기물을 파손하고 또 공공문서 서류 같은 거 찢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목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또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하물며 뭐 최입의 전 의원이 감금한 것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본인의 주장이 뭐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보면 법률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자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이제 야권뿐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자들도 역시 패스트트랙 그 첫 재판 출석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색 맞추기 기소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결론적으로 구색 맞추기를 시도했으나 구색 맞추기조차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지금 이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등등이 이제 지금 현재 대상인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직접 법안을 이제 제출하려고 회의장에 말을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나의 이 업무를 막지 말아라라고 이제 몸싸움이 시작된 것인데 그걸 이제 지금 공동폭행 그것도 이제 폭처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색 맞추게 되려면 어느 정도 둘 다 좀 말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후자는 정말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 이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200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연말에 한미 FTA 관련한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뭘 했냐면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하에 봉쇄를 하고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국회 경위를 동원해서 출입장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회의장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너무나 국회의원한테 당연히 해야 될 걸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하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뭘 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모두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장의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막은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 막는 것을 가지고 몸싸움을 한 것이 위법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 잘 알 텐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뭐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따옴표 찍고 이른바 통째 기각 당했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뭐 이례적인 일인가요? 뭐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법원이 2019년도에 사법 연감이라는 걸 발간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87.7%입니다. 네, 이거 사실 이것도 그나마 이제 몇 년간 감소한 추세가 반영이 된 것이고요. 2014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무려 91.7%에 이르렀습니다. 91.7%. 사실은 그러니까 꼭 이 나전 의원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냥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일단 이례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경우라면은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후자 쪽이죠. 어쨌든 어느 경우인지는 지금 사실관계가 다 공개되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경우든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그냥 상식성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구 변호사께서는 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곤란하시면 저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기 구정모 변호사의 다른 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정태현 변호사님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검찰에 있었던 경험을 살리셔서 아마도 이 수사를 가지고 1년 동안 좀 질질 끌어온 것을 보면 어떤 다른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또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 내용이 없이 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여권에서 이 검찰 수사 속도 느리다고 비판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검찰에 지금 이 사건에서 처음에 고발됐던 게 작년 9월이거든요. 거의 1년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인데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사실 통상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연히 증거 인멸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건 지금 수사 초기라는 얘기인데 고발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사할 만한 혐의 자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이건 주장 자체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 수사를 할 만한 사람임에도 1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그 특혜 뭐 휴가 의혹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압수수색이 이제 초반에 없다가 요즘에야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상식으로 봐서는 뭐 납득이 쉽게 가는 부분은 아니죠. 자, 아무튼 자 나경원 전 의원 이 패스트트랙 첫 공판 참석한 걸 기점으로 또 SNS에 글도 올리고 정치 행보 시작했습니다. 나 전 의원 서울시장 후보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 SNS 글만 올린 것이 아니고 22일 날 그 서울시 국회의원 및 시당위원장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그날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방문했다고 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왕성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 전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민생 현장을 가보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바꿔 말하면 현역 의원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민생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건 다시 정치 활동을 다시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나 전 의원이 이제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많이 됐다고 한다면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까지 탐합형에 오르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야당에서 이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시고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또 이번에 실질적으로 좀 보더라도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2011년 그때보다는 정치 지형이나 조건이 훨씬 이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도 뭐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려면 추석 전에는 입장을 밝히거나 좀 뭔가 기지개를 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뭐 이번 입장이 서울시장 선거와 아주 무관하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지개를 슬쩍 편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아쉽게도 오늘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 변호사님 6개월 정도 출발세 아침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좀 작별 인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야식은 좋아하지만 조찬 잘 먹지 않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조찬 파티를 함께 하면서 아침 시간의 어떤 의미를 알아가게 됐던 것 같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쉽지만
예.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네. 조찬이 아니고 석식이나 네. 중식 등으로 네.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정식 뭐 어떤 정규 코너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포털로 뉴스 많이 보시죠? 남들이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한 마음에 뭐 댓글 많은 뉴스 또 많이 본 뉴스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이 랭킹 뉴스를 없앤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가 많이 본 기사 순서로 띄우는 거 네. 남들이 많이 본 거니까 또 따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전체 랭킹 보여주는 건데 이걸 폐지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PC에서 네. 아마 뉴스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이래가지고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섹션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뭐 새로운 추천 모델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빠르게 10월 중에 네. 이제 폐지를 하고 그리고 언론사별 랭킹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이버 뉴스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댓글도 없어지고 그렇죠. 뭐 랭킹도 없어지고 이런 변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의 변화들을 보면 이른바 이제 편집권이라고 하죠. 이게 편집권을 내려놓는다, 자율적으로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근원적으로 항상 얘기되는 게 과연 네이버는 언론인가? 뉴스인가, 뉴스 미디어인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이슈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소비자들은 계속 거의 뭐 언론사 이상으로 네이버를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뭐 정치계나 사회계나 여러 곳에서 어떤 뉴스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게 네이버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받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권한을 언론사들에게 넘겨주고 본인들은 이제 포털의 방향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보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좀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새롭게 뭘 도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언론사들에게 권한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 권한을 좀 넘겨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본 뉴스 자리에다가 언론사별로 각자 많이 본 기사를 하나씩을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각 언론사에 하나씩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뉴스 밑에 이제 그 언론사들 뉴스 중에 많이 본 뉴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 같은 걸 인공지능으로 이제 해서 자동으로 추천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로 두 가지를 믹스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네이버가 편집권을 이제 사실은 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또 뭐 기자 페이지를 통한 뭐 언론사 자체 폐열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뉴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뉴스가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는 게 뉴스인가라는 걸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필터 버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뉴스나 어떤 정보들 같은 경우도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편향되거나 편향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기계가 추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뉴스를 만약에 네이버로만 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올바른 다양한 시각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냐 역으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언론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한 가지씩을 꼭지를 올리게 되면 결국 트래픽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낚시성 기사들이 올라올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논의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로 필터 버블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떤 필터 아니면은 거품 안에 갇힌다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유튜브라든지 어떤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들이 결국에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좋아하는 것들만 중심으로 추천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필터 같은 그러니까 거품 같은 곳에 갇혀버린다라는 표현으로 이 필터
필터 버블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나 추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다양한 시선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생각들을 주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이를테면 뭐 그 유튜브라든지 그렇죠. 뭐 보면은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체험도 그런데 네. 제가 몇 개 이렇게 골라본 그 영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쭈르륵 그냥 알아서 막 다른 것들을 띄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별로 싫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논문을 그거 가지고 이제 유튜브의 필터 버블에 대한 실증 논문을 썼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드러났던 게 이른바 이제 우리가 뭐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쪽의 성향을 가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의 댓글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른바 보수 쪽에 있으시는 분들이 댓글 쓰시는 분들이 굳이 진보 쪽으로 넘어와서 댓글 쓰지 않고요. 반대로 진보 쪽도 거기서 댓글 쓰시는 분들은 보수 쪽으로 넘어오지 않으시는. 그럼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자체가 자신이 보는 컨텐츠와 가까운 것들을 계속 추천해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쪽에 검색해서 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쪽의 성향에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이것이 현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본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주는 유도하는 인공지능이 이게 사람의 지능은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 그럼 사실은 인공지능 이거는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의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기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나와 다른 생각도 좀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런 건데 그런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비판들이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나 플랫폼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기반으로 지금 매출을 얻지 않습니까? 광고의 매출이라는 건 결국 사용자들을 거기 오래 머물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머물게 하려면 당연히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보여줘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추천해준다, 몇 개를 넣어준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럼 10개 중에 2개, 3개가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보게 될 것이죠. 뭐 최근에 또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SNS에서 쓸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들을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안 보기 처리를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알고리즘들이 더 강력하게 돌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거꾸로 내가 반대나 나와 다른 생각을 보기 위해서 사용자가 거꾸로 찾아다녀야 되는 이러한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혹은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의나 고민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늘 알아두면 좋을 영어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 요즘 저런 얘기 많이 들어요. 폼팩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폼팩터라고 하면요.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의 제품의 크기나 구성, 물리적 배열을 얘기하는데요. 메인보드,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에 어떤 칩을 꼽을 수 있는 위치들을 잡는 걸 폼팩터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휴대전화에서 이제 폼팩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 예전에 뭐 슬라이드 폰 이래서 올리는 것도 있었고 요즘에 뭐 접는 폰, 뭐 휘는 폰. 옛날에 폴더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폴더폰도 있었고. 네, 폴더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휴대전화의 다양한 형태들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통 요즘에 폼팩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어떤 모양들 그런 것들을 잡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폼팩터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즘 폼팩터란 말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국내 특히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 LG에서 뭐 그러면 뭐 새로운 기능 아니면 이게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 달라진 어떤 네, 그런 폼팩터들을 최근에 이제 출시들을 했죠.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는 폰이라고 보통 이제 폴더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23일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됐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를 돌리게 되면 예전에 그 이렇게 가로로 돌아가는 폰 기억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한 LG 폰이 이번에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반응들을 좀 보니까 말씀드렸던 삼성의 새로 나온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이 24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비싸요. 240만 원. 네. 그런데도
8만 대 이상 지금 사전 예약이 됐고 그렇게 많이요? 예,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LG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에 출시 예정인데 이거는 아직 그러니까 예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예약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데 미리 기계를 리뷰하고 프리뷰하고 있는 어떤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이야기를 따르면 처음 해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평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다음 달에 LG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것도 좀 기대해보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그 새로 나오는 그 폼팩터 그걸 볼 수 있는 그거는 값이 어느 정도?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200만 원대로 보이진 않고요. 한 100만 원대 전후.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나오는 스마트폰의 가격대랑 비슷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왜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렇게 새로운 폼팩터 제품 만드는 거 시도하는지. 물론 당연히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이제 거의 직사각형 네모만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끌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어떤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능도 이제 너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에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6개월이었거든요. 26개월. 근데 이게 2019년에 지금 33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엔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2년에 한 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면 이제 미국에서는 3년에 한 번 바꾼다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걸 내서 이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주고 그걸 통해서 전화기를 자주자주 바꾸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올해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한 1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끌고 그것을 통해서 판매를 促진시키려는 이런 다양한 폼팩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폼팩터 얘기하시니까 저는 또 그렇게 어떤 시장에서 그 좀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CS. CS요? 그게 우리말로 뭐였죠? 국제 가전 박람회.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공면 TV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이런 TV를 사서 볼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어떤 좀 더 훌륭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많이 판다기보다 어떤 그런 기업들 사이의 경쟁, 어떤 자존심, 그런 것들을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가 되는 게 예를 들면 LG의 이번 프로젝트의 그 제목이 익스플로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탐색인데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인식시킨 다음에 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폴더블 폰을 3번째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판매가 늘어난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LG도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아마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석에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를 보는 더 넓은 시선과 더 깊은 교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런 소재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한강에 있는 섬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저희 청취자가 꼭 서울에만 계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좀 서울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서울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되 시선을 더 넓혀주는 더 깊은 교양 기대됩니다. 뭡니까? 사실 한강이라는 강이 물론 이제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 보면 대부분 다 강이 흐릅니다만은 그런 강들에 비교해 봐도 규모가 꽤 큽니다. 한강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해외 나가서 이름 나는 강, 영국의 템즈강이나 세느강 이런 거 봐도 그건 또랑이죠, 거의. 그렇죠. 생각보다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강입니까? 이런데 한강보다 가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규모가 있는 강이면 대체로 이제 강 중간중간에
섬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섬.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강에 있는 섬들을 좀 꼽아보면 예. 뭐가 있을까요? 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그럼 여의도. 그렇죠. 여의도가 네. 있고 선유도. 선유도. 예. 또 섬으로 끝나는 걸로 치면 밤섬 같은 섬. 예, 밤섬이요. 예. 네. 그 서울대교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그렇습니다. 예, 아래로. 네. 그런데 사실은 막상 해안에 보면 생각보다 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이제 섬도자가 들어가지만 섬이 아니긴 합니다. 육지화돼 있죠, 지금. 네네. 원래대로면 이제 한강에 보면 이제 여러 지류라고 하죠. 여러 하천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런 하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는 퇴적물이 쌓여서 섬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 문헌을 본다든지 혹은 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에는 섬이 한 10여 개 정도가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섬이 형성됐는데 그것들이 10여 개 있었다. 그렇죠. 네네. 잠실이 일단 섬이었습니다. 잠실 섬이었다고요? 네네. 네. 잠실 섬이었고요. 네. 그 옆에는 이제 저자도라고 하는 섬도 있었다고 하고. 저자도. 예. 난지도도 이때는 섬이었고요. 난지도가 이게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까? 예, 안면도에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네. 한강에 있는 난지도를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좀 넓혀보려다가 예, 난지도도 있고요. 예, 그런 섬들이 다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섬들이 지금은 다 실제로는 섬이 아니거나 심지어는 이름조차 이제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잠실인데요. 지금 잠실은 이제 강남에 붙어 있잖아요. 강남이죠. 그래서 한강이 잠실의 북쪽으로 지나갑니다. 네네. 당연하겠죠. 네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이 잠실이 강 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잠실의 남쪽으로 흘렀던 거죠. 예. 지금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그렇기는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강 북에 붙어 있던 잠실에 어떤 큰 사건이 한번 벌어지는데 그게 1925년입니다. 1925년. 네, 역사의 밝은 분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기록적인 대폭우가 내렸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을축년 대홍수 이런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올해도 이제 비 피해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린 모양이에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냐면 그 잠실 북쪽으로 새롭게 물길이 뚫려 버렸습니다. 네. 대체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려야 육지가 뚫릴 정도로 비가 오는지는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요. 새롭게 이렇게 물길이 뚫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새롭게 이제 하천이 뚫리면서 이 지역의 지명이 하천이 새롭게 뚫렸다고 해서 신천이 됐습니다. 신천이요? 네. 이 신천이라는 이름이 이때 생겼습니다. 네. 신천이 이때 생겼군요. 네. 술 마시고 신천 가자고 택시를 타서 잘못하면 신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술 마실 때는 반드시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 강남 지역이죠. 신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원래 이 지역이 홍수 피해가 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명에도 남아 있는데요. 이 지역에 풍납동이라는 지명도 사실은 이제 비바람이 많이 드나들어서 풍납동이라는 지명이 생겼고요. 또 이 지역에 내려오는 그 재미있는 속담 중에 이 동네에는 개미가 침을 뱉어도 홍수가 난다. 이 정도로 홍수가 잘 났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개미가 침을 뱉어도. 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이렇게 1925년에 잠실이 갑자기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잠실은 그러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됐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1970년대 초에 그러니까 25년도에 섬이 되고 한 50년 정도가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잠실섬 남쪽으로 흐르던 흐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 잠실섬 북쪽에 있는 한강 흐름만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남이 되어버렸고요. 육지가 되어버렸고요. 예, 그렇죠. 그때 흐르던 강남 물길은 지금은 석촌호수로 남아 있습니다. 석촌호수가 옛 한강의 흔적이죠. 네. 그 잠실이라는 섬을 둘러싸고 있던. 네, 그렇습니다. 흔적.
원래는 그러면 거긴 한강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뭐 대홍수 때문이라지만 네. 섬 하나를 그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버렸으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을충년 대홍수가 네. 꼭 잠실에만 피해를 주고 이 지형을 바꾼 건 아니겠죠. 예. 이때 또 크게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용산입니다. 용산 쪽. 네. 1925년이면 이제 식민지 시기잖아요. 네. 이때 용산 일대에는 이제 일본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원래대로면 이 지역은 사대문 바깥이기 때문에 예. 조선시에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수가 나도 크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 지역에 일본군이 주둔하면서는 홍수 피해를 막아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홍수를 겪고 나서 이제 일제 당국이 부랴부랴 예. 여기에 제방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제방을 쌓으려면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흙이 갑자기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땅을 파면 나옵니까? 예. 땅을 파면 흙이 나오죠, 참. 네. 예. 땅을 파면 돈은 나오지 않지만 흙은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에 땅을 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 필요한 토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강에 있던 섬 중에 상당수를 허물어서 용산 일대의 제방을 쌓는 데 이용했다고 합니다. 섬들을 없애버렸네요, 그러면? 그렇죠. 눈에 이렇게 크게 띄지 않는 그런 토종물 쌓인 그런 섬들을. 그렇게 되면 이제 한강의 흐름도 좀 용이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아까 밤섬 말씀하셨는데 밤섬의 크기는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게 제 기억인데. 네, 맞습니다. 그 맞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 제방을 쌓는 용도로 허물어진 섬이라고 하면 사실 밤섬도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이 밤섬이 제방을 쌓기 위해서 허물어진 것은 1960년대의 일인데요. 60년대면은 이제 5.16 쿠데타 일어나고. 그렇죠. 뭐 군사정권 시대죠. 예. 이 1966년의 일인데요. 이때 서울시장으로 김현옥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군인 출신이고 별명이 불도저였다고 알려져 있죠. 뭐 그 정도로 대규모로 도시 계획을 세우고 토목공사를 추진한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도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게 아마 해방 이후에 최초의 일일 텐데 아마도 이때 이 도시 계획을 보면 재밌는 게 여의도가 재밌습니다. 여의도 남쪽을 다 매립을 해서 여의도를 강남, 그러니까 영등포 쪽으로 붙여서 육지화하는 게 최초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기술적인 검토 끝에 이 내용은 백지화가 되고 대신에 여의도 남쪽에 그냥 제방을 쌓는 걸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제방. 네. 또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또 토사가 부족하죠. 어디서 가져올까?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밤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라서 그런지 일일이 땅을 파기보다 그냥 부셔버리자. 그래서 군인은 부수지 않는데 보통 폭파하는데요. 그렇죠. 네네. 폭파를 시켜버립니다. 밤섬을. 그렇게 해서 만든 토사를 가지고 여의도 남쪽에 제방을 쌓는데요. 그렇게 쌓은 제방이 봄만 되면 벚꽃놀이 많이들 가시는 윤중제죠. 이 밤섬에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400여 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들 다 이주시켜버리고 이제 밤섬을 폭파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 밤섬이 이렇게 폭파된 직후에 비해서 지금 크기가 6배 이상으로 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크기가 커진 거죠. 오히려 커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폭파 직후에 비하면 이제 많이 커진 건데 아마도 인위적으로 밤섬을 폭파시킨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퇴적물이 쌓이면서 섬이 본래 크기를 회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폭파시킬 때 거기 사람들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때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이제 와우산 일대로 이주를 시킨 후에. 와우산 일대요? 네. 그 와우산 일대 또 저걸로 유명한데 아파트. 네, 맞습니다. 네네. 이쪽에.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또 한 차례 또 이야기가 또 끝이 없죠? 네. 그럼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때 그럼 거기 사시던 뭐 원주민이라고 표현이 그렇고. 그 이제 원래 유인도였는데 그럼 무인도가 돼버렸고 밤섬은 조그만해지고 그 무인도가 되면서 주민들은 어딘가를 쫓겨났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와우산 일대로 이주가 됐고요. 그쪽에 지금 이름이 동 이름이 제가 창자로 시작하는데요. 창전동 아니고
하여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인도가 된 밤섬은 현재는 이제 서울시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강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보고 있는 뭐 이런 한강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얽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네, 자 밤섬, 잠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윤중로의 윤중제. 오늘 우리가 훑고 지나간 것들 참 많았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공정하고 따뜻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